불길 속에서 목숨을 건 세입자 청년의 외침, 할머니, 도망가세요. 한순간의 구원이 평생 묻어둔 비밀을 흔들었다.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그 청년, 그의 방에서 발견된 낡고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짝. 신발 안쪽에는 떨리는 글씨로 새겨진 이름, 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20대 미혼모 시절 눈물로 버렸던 아이, 그가 바로 눈앞의 구원자였다. 엄마, 왜 날 버렸습니까? 분노와 원망, 죄책감과 후회가 뒤엉킨 대치 끝에 밝혀지는 진실버림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어 손을 맞잡는 순간 잃어버린 세월은 눈물 속에 녹아내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단칸방에서 78세 신정자는 오늘도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작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희미했습니다. 정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등이 굽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신발 공장에서 가장 손빠른 일꾼이었던 정자였지만 이제는 그 손가락들이 모두 굽어서 단추 하나 끼우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서랍장에서 늘 입던 검정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색깔도 바래고 소매끝도 해졌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새 옷을 사봤자 누가 봐줄 사람도 없으니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게 맞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서 정자는 밥을 지었습니다. 쌀은 늘 조금씩만 넣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니까요. 가끔은 밥을 많이 지어서 이웃과 나눠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만큼 가까운 이웃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로 바쁘거나 아니면 정자를 그냥 조용한 할머니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거든요. 국그릇 하나, 밑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꿈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저 허무한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다 지난 일이야.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밥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게 맞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음식 맛을 느끼는 것도 무뎌져 버렸거든요. 짠맛, 단맛, 매운맛 모든 것이 그저 밍밍하고 재미없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정자는 억지로라도 밥을 삼켰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정자는 시장 보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가도 정자에게는 그 소리마저 친숙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정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골목에도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건 정자 같은 노인들 뿐이었거든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아줌마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나름 정겨웠습니다. 정자는 이 소리들을 들으며 잠시나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신선한 배추, 저렴하게 가져가세요. 생선 싱싱해요. 오늘 잡은 거예요. 정자는 채소 몇 가지와 생선 한 토막을 샀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은 사는 모습이 다른 할머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장바구니는 늘 허전했습니다. 혼자 먹을 거리만 사면 되니까요. 정자 씨, 오늘도 혼자 장 보러 나왔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가끔 정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해서요. 자식들은 언제 얼굴 보여줄까요? 명절에도 안 오던데. 순간 정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정자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아이였으니까요. 글쎄요, 바쁠 테니까요. 정자는 대충 얼버무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굳이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곳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정자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신발을 만들던 날들이었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어느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정자는 결국 가장 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거든요. 단칸방에 돌아온 정자는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며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서 저녁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다시 아침이 오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정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광고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가족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정자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죄책감 말입니다. 20대 때 몰래 보육원에 맡겨버린 아이에 대한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자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정자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면서도 결국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보육원에 맡겼던 거죠. 그래도 살아있겠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정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거든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그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은 전등을 켜고 혼자 밥상을 받으며 정자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조용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야. 정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4시 성북구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정자도 작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동시에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정자는 서둘러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걸 참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문을 열자마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불이 났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남자의 이름은 최도윤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택시 기사였죠. 도윤은 새벽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골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걸 보고 택시를 세우고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불이요? 어디서요? 정자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급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서 시작됐는데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도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창문 너머로 붉은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정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 이런 응급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중요한 건 챙기시고 빨리 나와요. 도윤은 정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통장이랑 도장이랑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그런 건 나중에 찾아도 돼요. 지금은 목숨이 더 중요해요. 도윤은 정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안 돼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그때 창문 너머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도윤은 결단을 내리고 정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할머니.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도윤은 70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연기가 자욱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자는 처음에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 도윤의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던 정자에게는 낯선 감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등에 엎여 있으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쩐지 이 등짝 낯설지가 않다. 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도윤은 정자를 업고 좁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등에 있어서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도윤은 뛰면서도 정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자는 도윤의 어깨에 매달리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정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다른 주민들도 대부분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도윤은 정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살았네요. 정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불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기를 많이 마셨잖아요. 도윤은 여전히 정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정자는 도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만약 도윤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저는 최도윤이라고 해요. 택시 기사예요. 도윤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신정자예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화재가 진압되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정자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자 씨, 정말 다행이네요. 그 청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웃들은 도윤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색해하며 자꾸 사양했어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 도윤의 등, 도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정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불에 타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장 잠자리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정자는 임시로 동네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은 다행히 완전히 타지는 않았지만 연기와 그 흐름 때문에 당분간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도윤은 정자가 경로당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서 주무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여관이라도 구해드릴까요? 도윤은 여전히 정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경로당 바닥에서 80세 할머니가 잠을 자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다 팔자인걸요. 당신 덕분에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실 텐데. 젊은 사람이 이런 늙은이 걱정할 시간에 집에나 들어가요. 가족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정자의 말에 도윤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안부 확인해 드릴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저 걸음걸이, 저 어깨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이 경로당으로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쳤다며 이른 아침부터 달려온 것이었어요. 정자 씨, 밤새 고생 많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정자와 같은 골목에 산 지 20년이 넘은 오랜 이웃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청년이 있어서 살았지. 혼자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박영희 아주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영희는 평소에는 정자와 별로 말을 섞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 청년이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던가요? 글쎄, 30대 후반, 40 정도. 아주머니들은 도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정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청년 말이에요. 영희가 정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일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특히 그 눈. 정자 씨 눈이랑 비슷한 것 같던데요. 순덕의 말에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비슷하다고요? 설마 그런 일이. 아, 맞다. 정자 씨, 예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영희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니, 정말 닮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 윤곽도.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요? 설마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정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도윤이 자신이 버린 그 아이라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도윤이라고 했잖아요. 정자 씨가 그 아이 이름을 도윤이라고 지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순덕의 말에 정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만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아주머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정자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자 씨, 왜 그래요? 혹시 정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자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윤의 얼굴, 도윤의 눈, 도윤의 목소리.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 아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용 죽과 반찬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몸이 약하실 텐데 죽이라도 드셔야죠. 도윤의 따뜻한 말투에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도윤을 유심히 쳐다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어머, 정말 닮았네요. 정자 씨하고. 영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같다는 뜻이에요.
순덕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머니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이 정자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봤습니다. 정자는 도윤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정자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윤도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나섰나 보네요. 도윤은 정자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도윤이 나간 후 아주머니들은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반응 보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정자 씨가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자는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그를 만나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정자는 도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괜히 말을 붙여보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하고 싶기도 했어요. 복잡하고 기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키고 있었거든요. 집 청소가 끝나고 정자가 다시 단칸방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매일같이 정자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아침에는 죽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반찬을 챙겨다 주었죠. 정자는 그런 도윤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도윤은 언제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자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걸까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 신경 쓰셔도 돼요. 정자는 애써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도윤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정자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걱정되거든요. 가족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도윤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니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요? 가족은 무슨 처음 본 사이인데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도윤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는 그 미소를 보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보육원에 맡긴 그 아이도 이런 미소를 짓곤 했거든요. 며칠 후 도윤이 택시 일로 하루 종일 바쁜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 도윤은 씻고 잠들었어요. 정자는 도윤이 없는 틈을 타서 무언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자는 스스로를 말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아니라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정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윤의 방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하지만 결국 정자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답게 단순하고 실용적인 가구들만 있었어요. 정자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작은 서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는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과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자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정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주 작고 귀여운 신발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색이 바래고 낡아 있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정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신발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해서 만든 바로 그 신발이었거든요. 정자는 그 신발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20대 때 배가 불러오면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했던 그때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자는 정말 열심히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자꾸 아팠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정자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신발이었습니다. 남은 1,000조각들을 모아서 밤새 바느질해서 만든 작은 신발이었어요. 신발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을 적어 넣었죠.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자는 신발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던 그날, 정자는 이 신발을 아이에게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섰었죠. 하지만 지금 그 신발이 여기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윤이 그 아이라는 뜻일까요? 정말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구해준 건가요? 정자는 신발을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내가 버린 아이가. 정자는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어요. 정자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신발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정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도윤이 자신의 아이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자는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정자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아이를 봐야 하지? 정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엄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노할까요? 원망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요. 도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그 행복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기 신발을 발견한 이후 정자는 도윤을 제대로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다정한 목소리가 모두 자신이 버린 아이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정자는 도윤을 피했습니다. 도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계속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도윤은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문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화재 사건 이후로 정자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문 앞에 반찬 놓고 갈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정자는 도윤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문을 열었어요. 반찬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모두 정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정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자는 여전히 도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자 씨, 요즘 그 청년이랑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순덕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정자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정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너무 신경 써주셔서 부담스러워서요. 하지만 그 청년이 매일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걸 봤는데요. 뭔가 이상해 보이던데. 순덕의 말에 정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별일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정자는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그만 신경 쓰셔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제가 너무 참견한 게 아닌가 해서.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욱 괴로워했어요. 며칠 후 참다 못한 도윤이 결국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강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피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도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저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건데. 도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답답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자는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정자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사과만 하지 마시고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정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기 신발이었어요. 정자가 몰래 가져온 것이었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죠. 도윤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신발이었거든요. 이게 왜 할머니한테 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정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은 신발을 집어들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 정자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 신발. 설마 할머니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내가 당신을 버린 엄마예요. 정자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저를 버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날 버렸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왜 날 버렸습니까?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까? 도윤은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혼자서는. 그게 이유가 돼요? 그게 아이를 버릴 이유가 돼요? 도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상처와 외로움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 부모가 없는지, 왜 혼자인지 평생을 궁금해하며 살았어요. 정자는 도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웃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청년이 그 아이였구나. 정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정자에게는 이웃들의 시선도 동정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상처받은 모습만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도윤의 분노가 폭발한 후 골목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통곡하고 있었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고통스럽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자는 계속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어떻게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자 씨도 그때 참 힘들었을 텐데. 김순덕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면 안 되지. 이웃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정자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정자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윤은 아기 신발을 꽉 움켜쥐며 정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신발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엄마의 흔적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보면서
언젠가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으셨죠. 정자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어요. 비가 오네. 이웃들은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와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정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말입니다. 일어나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겠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정자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자는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사라져버렸고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당신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죠. 빗물이 정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자꾸 아팠어요. 감기에 폐렴까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빚만 늘어갔어요. 도윤은 정자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정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안고 울었어요.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싶었거든요. 정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당신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찾아갔어요.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정자의 고백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거든요.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당신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담 너머로 몰래 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데려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도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달 후원금을 보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정자의 말에 도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받던 후원금이 엄마가 보낸 거였다니. 당신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빗소리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왜 진작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버린 엄마라고.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정자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정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 했어요. 도윤은 정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어주겠니?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 이후 도윤은 며칠 동안 택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고백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후원금을 보냈을까? 도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육원에서 받던 후원금이 정말 정자가 보낸 것이었다면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결국 도윤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자란 보육원은 이미 없어졌지만 기록들은 구청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옛 보육원 기록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개인정보라서 본인 관련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잠시 후 공무원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1984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최도윤. 도윤은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신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입소일 1985년 3월 15일, 입소 사유 미혼모 양육 포기. 도윤은 그 기록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육 포기라는 차가운 단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후원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은 후원자 명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후원자 신정자 월 3만 원, 1985년 4월부터.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정자가 후원금을 보낸 게 맞았어요. 그것도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간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1995년 12월까지. 도윤은 계산해 봤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후원금을 보낸 거였어요.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월 3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면회 기록 신정자 1985년 6월 20일 면회 불어 아동 정서상 부적절. 면회 기록 신정자 1985년 9월 14일 면회 불어 아동 적응 중. 면회 기록 신정자 1986년 2월 3일 면회 불어 원장 판단.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자가 정말로 자신을 보러 왔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라며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로 나를 찾으러 왔었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록을 더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자는 도윤이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따로 보내기도 했고 명절 때는 용돈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어요. 특별 후원 1987년 12월 10만 원 아동 폐렴 치료비. 특별 후원 1989년 추석 5만 원 명절 용돈.
특별 후원 1991년 어린이날 3만 원 선물비. 도윤은 기록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자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 정자가 신발 공장에서 받던 월급을 생각하면 이 돈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최도윤 퇴소 시 전달 물품 후원자 신정자가 보낸 편지 및 선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와 선물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자신은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이 편지와 선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윤이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때는 아동이 자립할 때 후원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겠어요? 도윤은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엄마의 편지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1시간 후 공무원이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때 보관된 물품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최도윤에게라고 정자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정자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겠지? 엄마는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 목걸이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야. 비싸지는 않지만 엄마 마음이 담겨 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니, 만날 수 없어도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사랑해, 도윤아. 엄마가.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전에 쓰인 이 편지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목걸이는 작고 소박한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값싸 보였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도윤은 목걸이를 목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구청을 나서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정자에게 가서 사과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엄마와 아들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자신을 돌봐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들도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정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보낸 후 도윤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엄마를 되찾는 순간이었거든요. 정자는 도윤의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도윤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정자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단정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도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재료들을 샀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보육원에서 몰래 지켜볼 때 도윤이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던 모습이 기억났거든요.
오후 2시 정자는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며칠 전에 분노한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처음으로 정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도윤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정자가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덕분에 깔끔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도윤이 구청에서 받아온 편지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정자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구청에 가서 옛 기록을 찾아봤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후원금 기록도 다 확인했고요. 도윤의 말에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로 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 읽었어요. 도윤이 30년 전 편지를 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며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보육원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10년 동안 후원금도 보내주셨다는 것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미안해. 정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도윤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30년 만에 받았지만 정말 소중해요. 어머니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자는 도윤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목걸이가 모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 재혼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도윤의 질문에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늙은 과부를 좋아하겠어?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 정말요? 바보 같은 일이지만 가끔 시장에서 너 같은 아이를 보면 혹시나 싶어서 따라가 보기도 했어. 정자의 고백에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도윤의 말에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나 같은 엄마인데. 어머니는 최고의 엄마예요. 20대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봐 주셨잖아요. 도윤이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수십 년간 공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져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함께 살까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도윤의 제안에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괜찮겠어? 늙은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의지하고 싶어요. 그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와서 외로웠거든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정자를 도와 이사를 했습니다. 단칸방보다는 조금 더 큰 투룸으로 이사한 거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모자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웃들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정자 씨, 정말 다행이네요. 아들 만난 게. 김순덕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 같지 않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구해주다니. 박영희 아주머니도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윤이 택시 일을 나가면 저녁 준비를 했어요. 도윤이 집에 돌아오면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중에 어머니 나이 또래분이 계셨는데 아들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아들이 효자라고 매주 안부 확인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도윤의 말에 정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도윤과 정자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나란히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 모자 보기 좋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업어드릴게요. 뭘 또. 예전에 제가 어머니를 업고 불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제는 평생 어머니를 업고 살겠어요. 도윤의 말에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였구나. 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30년 만에 되찾은 거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을 걸으며 정자와 도윤은 진정한 모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해가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행복할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